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10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 보는 거 없이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빨리 끝나고 저녁 때도 식사를 같이 하시기로 하셔가지고요. 2시부터 한 5시 반까지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정도만 적어봤는데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개 나가면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다는 기준하에서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4, 5개를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아는 내용들 같은 거 15개도 나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10개 기준이 거의 맞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개라는 게 한 문제당 한 20분을 잡았을 때 10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00분이거든요. 200분이면 벌써 그것만 6, 30, 8 해가지고 3시간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쉬는 시간 따지다 보면은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한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0문제 정도를 적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선보호 방식, 디지털 릴레이, 4문제 정도 되겠네. 제표로 방식, 모선 구성 적용, HSGS, 변전소의 종류와 기능, 발변전소 접지 설계, 대지 저항률, 공용 접지, 대지 고유저항 측정인데요. 일단 뒤에서 또 한번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항상 앞에서부터밖에는 안 보거든요. 저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봅니다. 또 어떤 때는 한 번은 앞에서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뒤에서부터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앞에서만 보다 보면 앞에만 보게 되고 뒤는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책을 볼 때도 그렇게 조금씩 한 번은 바꿔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좀 중간은 어차피 겹쳐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멈추든 이쪽으로 가다 중간에서 멈추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책을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지 고유 저항력장, 대지 저항률. 이제 저항을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대지 저항률이 뭐냐, 그죠? 그래서 그 대지 저항률을 측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변전소를 접지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접지를 할 때 공용 접지를 할지, 아니면 편단 접지를 할지, 양단 접지를 할지, 접지에도 종류가 많죠. 개통 접지를 할지, 피레 접지를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 접지를 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발변전소 접지 설계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송배전공학을 하다 보니까 발전소나 변전소의 접지 설계를 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보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접지장을 낮춰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산하기 위해서 대지 저항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는 저항이 얼마나 되니까 접지장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겠더라. 그럼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고유 저항을 가지고 접지장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에서 도선을 배치를 어떻게 하고 접촉 전압에 맞춰서 또 전위 경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공용이라는 건 한꺼번에 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발변전소 접지 설계도 공용 접지입니다. 메시로 접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메시 접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묶으면은 다 전위가 똑같습니다. 큰 힘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영향도 똑같이 받습니다. 한쪽에서 전위가 올라갔다는 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도 전위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돼 있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돼 있는 건 고기 계통만 돼 있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다른 쪽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은 적은데 이 접지망 자체에 영향이 가해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여러 군데에 미쳐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한 내용들은 키워드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변전소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릴레이 해가지고 제가 보면 요거는 하나 정도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한 문제가 되겠다. 나중에 이번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죠? 대지 저항률과 접지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문제인데 2문제를 합쳐가지고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이 안에서도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에 따라서 요 2개를 묶어서 써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딱 맞거든요. 25점짜리를 썼을 때는 10점짜리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놨다가 25점짜리를 쓸 때는 서로 연관되게끔 좀 내용들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선 쪽에 모선 보호 방식, 제표로 방식, 모선 구성 방식인데 모선 쪽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모선 쪽에
그리고 재폐로 쪽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나중에 변전소 쪽에 관련된 릴레이하고 이런 쪽으로 같이 하나로 묶어질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요걸 딱 이해하기 좋게, 어차피 발전소, 변전소 접지는 그냥 바닥에다 까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걸 딱 봤을 때 딱 대두가 되는 게 이제 변전소입니다. 먼저. 제가 왜 여기까지만 적었냐면 이 뒤에 지금 변압기 쪽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변압기 쪽을 하려면 한 3, 4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그 구조적으로 여기는 여기 부분, 여기는 여기 부분. 저희가 오전에도 뭐 해가지고 송배전공학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를 나눴던 것도 그 챕터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도 딱 문제를 보고 여기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그걸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개념을 잡아놓고 그 개념에서 뽑아나가는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별로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전소의 종류와 기능, 디지털 릴레이에서 딱 보시면 변전소. 먼저 변전소를 보는 겁니다. 변전소의 목적을 먼저 보죠. 목적과 기능. 변전소의 목적이 뭐죠? 전압의 변선과 조정. 예. 그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변압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린다고요? 콘덴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를 그린 다음에, 여기 뭐 전동기를 그리라. 그러면, 변전소 딱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압의 변선과 조정을 한다. 변전소 안에 뭐가 있냐 이거죠. 변전소 안에 뭐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있으니까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선과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하의 집중과 배분. 부하가 아니라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쪽에서. 예? 전력 조류의 제어. 필요한 것들을 줬다 뺐다 한다는 얘기죠. 줬다 뺐다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맞춰주고 있다. 변전소에서. 결국 뭡니까? 공급을 하고 있다.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압장에서 물을 올려주는데, 그러면 가압장에 온 압력이 세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줄 때 압력이 세면 저쪽 다 터져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속보래가지고 가로수길에 지금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가스 누출될까봐 피신하라고 신사동 가로수길에 그 속보를 떴던데. 왜냐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폭발할 수 있으니까 가스관 같은 거 마음대로 못 잠그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보시면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압력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압기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압의 변선과 조정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 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압장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면 옛날 산동네 같은 거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의 위에다 노란색으로 물탱크 갖다 놓고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왜 빌딩이나 다 그런데 수조가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물을 채워주고. 왜? 거기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지고 유량을 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조 같은 것도 오래 놔두면 안에 이끼 끼고 안 좋으니까 이제 계속 필터링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밑에 지하 변전소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위에 있는 물탱크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냉각 수용으로 해가지고 쓰는 물 정도고, 요즘은 빌딩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이제 수조를 따로 놔줬죠. 왜? 그 수조를 위에다 올린다는 건 무게가 간다는 얘기니까 건물을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채워주는 것 같은 거는 수조는 건물 같은 건 밑에 있고요. 근데 이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제 물탱크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펌프질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란색 통 같은 것들을 이제 지상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물을 담아가지고 쓰는 거죠. 옛날에 누구였죠? 그 도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물탱크 안에서 생활하다 막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전력줄을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차단기 쪽에 보시면 이제 보호계전기가 또 달려있죠. 차단기가 하는 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데로 파급시켜주는 걸 방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 변전소 안에서. 파급사고 방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내용들은, 근데 여기 이제 보호계전기가 이제 달려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호계전기를 그냥 여기다 넣은 겁니다. 변전소 안에다 같이. 이 안에 모선이 있으니까 모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모선에서 이제 재폐로를 해가면서 하는데, 이제 재폐로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모선에서 재폐로를 하느냐, 모선에서의 재폐로 개념보다는 송전선로 쪽에서 재폐로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차단기의 재폐로를 들어간 거고.
모선 같은 건 구성에 따라서 재패로라는 거는 사실 그런 겁니다. 모선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 그럼 붙었다 떨어졌다가 재패로거든요. 근데 재패로는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를 공급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타일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원을 공급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전원을 공급받고 있고 여기서도 전원을 공급받고 있다면 여기로 연결만 하면 공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다가 이쪽에 사고가 없어졌다. 그럼 빨리 붙어가지고 이쪽을 하고 그러면 이게 병렬 운전이 되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쪽을 한쪽만 공급하다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뭐 역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딱 들어가면 이거 빨리 끊어라. 이런 식으로. 단상제표로, 삼상제표로 이런 것들은 그거는 선이죠.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상만 볼 거냐, 세 상을 볼 거냐 해가지고 여기서 끊어졌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집어넣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상을 했을 때 장점, 3상을 했을 때 장점, 그리고 다상을 했을 때 장점. 그런 것들을 이제 재패로 HSGS 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패로 방식은 그런 게 있는데 HSGS는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여기 뭐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을 사고에 있던 어떤 에너지를 대지로 방전시켜놓고 불이 났으면 어떡합니까?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전기를 넣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소홀을 하기 위해서 빨리 붙여가지고 뭐 바깥으로 뭐 모래를 뿌린다든가 해가지고 끈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입을 하는데 그것들을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붙였다 놨다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 차단기도 있고 어싱 스위치도 있고 뭐 소유원 시간도 있고 무전압 시간도 있고 이런 내용들 뭐 선행, 후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행한다 그래서 선행이고 요게 끝나고 나서 행한다 해서 후행입니다. 차단기 동작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을 한다, 차단기 동작을 통해서 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살을 붙여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릴레이인데 이게 디지털 릴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릴레이 보호계정기의 목적이 뭐가 되죠? 보호계정기의 목적 사고 제거 보안 유지 사고 확대 방지 그리고 신뢰도 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다 써먹어야 될 말입니다. 보호계정기 나왔을 때. 보호계정기 목적은 이거다. 보호계정기 기능은 이거다. 보호계정기 특성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보호계정기만 나왔다 하면 집어넣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 먹으면 어떡합니까? 김치, 콩나물, 두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또? 뭐 무침들도 나올 거고 전도 나올 거고 뭐 있으면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반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오면 그냥 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딱 봤을 때 다채롭게 보인다는 얘기죠. 메인은 뭡니까? 매운탕이죠. 메인 뭡니까? 회죠. 근데 횟집에 갔는데 스키다시 많이 나와도 이게 그 집 잘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키다시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다가 딱딱 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서에 있는 이것들은 다 나오는 이것도 스키다시입니다. 그냥 다. 근데 디지털로 가면서 이제 디지털 계정기에 대한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같은 건 기계식입니다. 그냥 뭡니까? 기계식 시계도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가죠. 그냥 시계만 보는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스톱워치도 들어가 있죠. 타임 저기도 들어가 있죠. 알람도 들어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복의 기능도 들어가 있죠. 뭐 온도도 볼 수가 있죠. 고도도 볼 수가 있죠.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되면서 뭐가 더 추가가 됐냐. 아날로그 계정기는 뭡니까?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출력만 내보냅니다. 물 먹고 이 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삼켜서 소변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뱉어야죠. 맛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감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하더라도 용량을 딱 재가지고 그냥 손맛이라고 이렇게 막 집어넣죠. 요즘은 어떻게 하면 계량컵 해가지고 요만큼 넣어야 되고 시간은 요거 다음에 뭐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듯이 디지털 릴레이도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디지털이라는 건 0 또는 1이라는 숫자밖에는 못하다 보니까 아날로그는 막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그 변동하는 값을 뭔가 받아들여서 연산하기 위한 가정들에서 전자적인 장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릴레이 딱 하면 저는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 F, S, M, A, D, 연, 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설명할 때. 또 전표부. 전압을 표본화하고 부호하고 양자화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한다. 이런 것들. 그럼 보호계정의 기능은 뭐가 있냐? 보통 이자다. 요즘 이자들이 좀 떨어져서 보통 이자야. 뭐 보호 기능도 있고, 통신 기능도 있고, 이벤트 기능도 있고, 자기 진단 기능들도 가지고 있더라. 왜? 그 전에 아날로그 보호 계정에는 보호 기능밖에 없었는데, 여기 통신 기능이라든가, 뭔가 사고가 생기면 이벤트도 하고, 자기가 몸이 아프면은, 나 이상 있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아날로그 계정에는 고장이 생겨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통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가 이상했다고 불을 깜빡인다든가, 아니면 알람을 내보낸다든가, 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불 꺼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자동차도 알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안 꽂으면 뭔가 소리 나죠. 문 안 닫으면 어떻게 하면 소리 나죠. 예?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요? 요즘 보면 그 헤드라이트 켜놓고 간 차들 있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꺼집니다. 근데 안 꺼진 차들은 옛날 차입니다. 타이머가 없거든요.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끔 뭔가 계속된 그 시동이 꺼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그널이 들어가면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별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 크루즈 같은 거 자동차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버튼 딱 누르면 악셀레이터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조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밟은 다음에 다시 악셀레이터 밟으면 됩니다. 시퀀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크루즈 돼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대신 언덕 위로 올라갈 때도 속도를 유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얘가 속도를 100km에 맞춰놨다. 언덕 올라가면 얘가 그 속도에 맞춰서 푸시를 더 하는 거죠. 자기가 안에서 그 속도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그게 해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안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딱 이걸 보는 순간 키워드들이 생각나서 나는 저 디지털 릴레이가 나왔을 때는 디지털 릴레이 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장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단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야지만 답안지를 쓸 때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장점은 뭘까요? 장점의 키워드 6글자. 예? 선과 후 적용? 선과 후 적용은 뭐죠? 보호 계정기 방식이 구비 조건. 보호 계정기 구비 조건이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막 나오긴 있는데 장점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구비 조건하고 장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이. 이건 지금 디지털 릴레이의 장점입니다. 6글자. 다로 시작합니다. 다, 소, 경, 도, 융, 저. 다소, 견고하고 융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했는데, 다기능이다. 소형화가 가능하다. 경제성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경제성은 없습니다. 더 비싸거든요. 아날로그 10만원, 30만원짜리인데 디지털 쓰면 2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성이 있다는 건 아날로그 릴레이를 10개 써가지고 100만원짜리 써야 되는데 얘는 50만원짜리 디지털 릴레이 하나로 대신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은 있죠. 고신뢰도가 있다. 아날로그는 오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있다. 뭘 갖다 붙여도 다 되죠. 아날로그는 하나씩 따로따로 동작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그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저부담. 부담이 적다. 왜냐면 사실 요 CT에 릴레이가 연결이 됩니다. 얘가 공급해질 수 있는 부담의 VA인데 이게 충격이라고 해요. VA는 뭐라고요? 바니까 전압과 전류입니다. 이게 뭡니까? 소비 전력 아닙니까? 이게 와트 아닙니까? 이 CT에 뭔가 걸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케이블도 부담이고요. 계정기도 부담이고 여기에 릴레이도 메타도 부담이고 여러 가지가 달릴 겁니다. 판넬을 보면은. 근데 얘 자체를 옛날에는 40VA짜리 이런 걸 큰 걸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10VA짜리를 갖다 씁니다. 5VA짜리를 갖다 씁니다. 근데 아날로그 계정기 10에서 17VA 정도가 소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동작하려면은 돌 때 그만큼의 토크를 돌리기 위해서, 아날로그 계정기 토크를 돌리기 위해서 그만큼 소비 전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에서도 뭔가 써먹어야 되니까 전류가 흘러가니까 소비 전력이 나올 거고, 메타도 움직여야 되니까 소비 전력이 나올 거고. 근데 이거를 다 하나로 맞춰가지고 디지털로 바꾸다 보니까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날로그는 땡땡땡 돌려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은 그냥 숫자만 땡땡땡땡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움직일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작기 때문에 디지털 릴레이는 보통 이제 한 0.5 VA 정도밖에 소비 전력을 안 씁니다. 얘는 10에서 17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더 싼 걸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출력을, 스피커의 출력을 뭐 55W다, 100W짜리 옛날에 썼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와트수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부담이 있다. 단점은 네 글자. 써, 사, 항, 호, 보통. 다소 근거인조 써서 항고. 써지에 약하다.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다. 항원항습 등이 필요하다. 고온, 고습에 약하다. 이런 내용들.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것들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뽑아내시고 자꾸 훈련하시라면, 이게 디지털 릴레이를 딱 쓸 때 디지털 릴레이지만 디지털 보호 계정의 목적은 이거고, 그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로 만들어서 사용하려면은 뭔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계정기의 구성을 보니까 입력 장치가 있고, 필터링이 있고,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머징을 해가지고 AD 컨버터를 통해서 변환을 해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하고 써주고,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의 목적에서는, 기능에서는 보호기능과 통신기능과 이벤트 기능과 자기진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계정기가 사용을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점에는 다기능과 소형화가 되고 경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소 경고, 고신뢰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저부담이 있는 겁니다. 단점은 서지라든가 사용기간들이 한정돼 있고,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고온, 고습에 좀 약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디지털 릴레이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거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답해야지.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 문제에서는 어떤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지, 키워드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키워드밖에 안 나옵니다. 또 신기한 거는 그 뒤에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하면서 적절하게 이것만 쓰면, 요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아까 선과 후적용이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튀어나오죠. 많이 들었으니까 내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하고 매칭이 되는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선이 뭐냐? 아까 선과 후적용 나왔으니까 선이 뭐였죠? 정유심 씨? 선. 예, 선택 차단이 가능할 거. 과는? 과도한 정도. 후는? 후비보. 조장 능력? 조정 능력이 있을 거. 전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경제성이 있을 거. 보호계정기 구비 조건입니다, 이게. 사는데, 아까 변압기 구비 조건 얘기했죠? 필액의 구비 조건 얘기했죠? 애자의 구비 조건 얘기했죠? 그럼 구비 조건들도 다 구비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형태를 보면은 나머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구비 조건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갖다가 맞춰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또 나옵니다, 이게. 선택 차단이 가능할 거. 필요한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도한 정시에도 문제없이 동작할 거. 사고 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보호계정기가 하는 역할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고 시에 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후비보. 얘가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다른 보호계정기가 또 동작을 해줄 수 있어야죠. 낙하산이 있는데 주낙하산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 낙하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 능력이 있을까?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줄 당겨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 당겨가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잘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가는데 얘를 당겼다. 그럼 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는 많이 가고 이쪽으로는 적게 가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바람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쪽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죠. 예?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죠. 근데 그 바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뒤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떡하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보는 관점에서 따라 틀리는 거죠. 앞뒤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나중에 움직이시다면 내려갈 때 관점하고 또 올라갈 때 관점하고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점들을 어디로 해서 보시느냐. 지금 제가 관점을 어떻게 봤냐? 어떤 변전소라는 관점 안에 뭘 딱 집어넣어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모선 쪽으로 또 같이 보고, 거기에서 재패를 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변전소 쪽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게 이제 변압기 쪽으로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섹션을 딱 묶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고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짝에서 또 10점짜리를 또 보다가 필요하면 요거 여기다 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왜? 한식집에 갔는데 거기 스프가 왜 나옵니까? 예? 뭔가 안 맞죠? 한정식을 먹으러 갔는데 스프가 나오면 근데 또 맛있다고 먹습니다. 근데 그 집이 뭐 그 정통 한정식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때도 이게 있는데 엉뚱한 게 딱 나와버리면 채점자가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답안을 여러분들이 많이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원하는 답안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뭐 목차를 가지고 제가 쓸 때 왜 목차 주위의 거를 쓰라고 얘기했죠. 왜 말이 이렇게 같이 연결을 돼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목차가 그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쭉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기가 편합니다. 그 내용이 앞뒤 전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 모를 때는 기본서에 있는 목차대로만 쓰셔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또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왜냐면 진도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키워드 요약분을 가지고 한번 보신 다음에, 10문제 정도만 요약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모선보호 방식, 예를 들어 키워드를 가지고 더 설명하면, 모선보호 방식에서 그 보호 방식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6글자 나오죠. 뭐죠? 그냥 압류방해 한차.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금방 끝나니까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셔가지고. 자, 보호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보호 방식이 몇 가지가 있냐, 이거죠. 보호 방식이 6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모선이 뭐냐? 모선 보호 방식을 쓸 때도 모선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고, 그래서 그 모선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다. 이렇게 가야 되죠. 모선 보호 방식이다. 그럼 모선의 정의. 모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선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딸랑 모선 보호 방식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압류 방해 한차만 딱 쓰고 나면 못 쓸 게 있으니까 25점짜리를 나왔는데. 그래서 답안지를 쓰더라도 아까처럼 앞뒤로 뭔가 갖다 막 집어넣을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모선 구성이니까 모선 구성 나오죠. 그럼 모선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진 도체. 쉽지 않은 한 줄. 모선 구성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모선 구성. 네. 그리고 또. 예. 예.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단모선이 있고, 복모선이 있고, 이 복모선 안에 환상모선을 넣을까, 뺄까, 환상모선이 있고, 단모선은 하나만 있는 거고, 복모선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환상모선은 환상모선 하나로, 원래 이게 복모선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떤 책에는 여기 들어있고, 어떤 책에는 이게 좀 빠져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복모선에는 뭐가 있죠? 먼저 이중모선이 나오는 겁니다. 복모선이 2개가 있는 거니까 이중모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짜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3개짜리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과 2분의 12 모선이 나오고, 3개짜리가 나왔으면 이제 또 4개짜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부스 타이 모선, 부스에다 타이가 있으니까 좀 더 늘어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4개짜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4부스 타이 모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모선 보호 방식에서 그 다음에 나와서 압류, 방위, 환착. 근데 이거는 지금 키워드는, 이 모선 보호 방식 키워드는 6글자입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지만은 이 모선 보호 방식만 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보고 이 모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갖다 써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봐가면서 다른 사람이 썼던 답안지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들 거기다 조금 더 갖다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넣는 훈련은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모성보험 방식에서 이게 나오는 부분이 먼저 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알고 나면 그때 이런 거 요 사이에다 적절하게 집어넣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파이널 반에 가서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보고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이건 좀 부족한데요. 이거 좀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뭘 넣으라는 건 아니까. 왜? 음식을 딱 보고 나서 맛을 봅니다. 맛을 본 다음에 아, 이건 좀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더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물 더 넣고 간을 다시 맞춰야죠. 그럼 딱 얘기하면 아,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일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요것들을 넣는 것들도 지금 중간중간에 좀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모성보험 방식 하면 문제 답밖에 안 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더 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학습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 나는 또 어떤 걸 좀 써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아 이거 참 괜찮습니다. 저번에도 보셨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딱 쓰셨는데 아니 개요를 표로 씁니다. 표로 개요를 딱 보니까 아 이거 참 괜찮는데요. 제가 보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표로 해가지고 표현만 다르겠습니다. 표현만. 내용은 똑같은데 아 이걸 쓰니까 눈에 확 띄고 좀 괜찮네요. 그림을 그렸는데 아 이게 그림이 새로운 겁니다. 아 이런 그림은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압이 뭐죠? 전압. 이건 전류. 이건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성 방식, 사태 모성 방식. 아까 이런 것들도 아시죠? 여기 뭐 맹점보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뭐 토폴로지 개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또 필요가 있고요. 로 임피던스 방식도 있고 하이 임피던스 방식도 있고 들어가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비율 차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는데 일단 답안지를 보니까 이런 6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걸 설명한다는 얘기죠. 전압에 대한 차동. 원래 이제 전류차동이 기본인데 왜 전압을 했느냐. 전류차동 같은 건 CTB가 틀려지니까 메인은 2000도인데 그럼 2000도가 여기 다 2000도로 나갑니까? 안 나가죠. 여기는 뭐 100도로 나가고 여기는 200도로 나가고 여기는 500도로 나가고 여기는 750도로 나가고 이렇게 피도마다 다 틀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류를 검색을 한다면은 전류의 차이가 틀려지겠죠. 이걸 다 모선을 보호한다는 건 이 전체를 다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호하면 여기서 사고 났을 때도 다 떨어뜨리고 여기서 사고 났을 때도 다 떨어뜨려서 전체 쪽에 파급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모선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옛날에 저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떡합니까? 모선 있죠? 그게 항공모함 아닙니까? 항공모함이 모선입니까? 항공모함이 떴다라고 하면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게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항공모함 한 대만 안 갑니다. 그 모선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딸려있는 배만 20척이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떴다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가가지고 잠수함이 가가지고 항공모함 한 대 딱 터뜨리면 걔는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잠 초계기라든가 대잠 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구축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CTB들이 틀리다 보니까 계측하면서 오차가 생기다 보니까 오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뭡니까? 전압은 똑같이 걸리거든요. 이 옆에 다 전압은 다 병렬이니까 전체를 다 보기 편하죠. 그 오차 때문에 전압 차동 방식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 차동 방식 쓰고 방향. 아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죠?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죠? 얘는 올라가죠? 그럼 모선상에서 딱 봤을 때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얘 이쪽으로 가죠? 얘 이쪽으로 가죠? 얘 이쪽으로 가죠? 아, 이거 내부 사고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그려서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죠? 얘도 이쪽으로 내려가죠?
얘는 이 두 개의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방향이 틀려지죠. 위상도 틀려지죠. 왜? 이걸 위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방향 비교 때는 이렇게 화살표만 써주시면 되고, 위상 비교 때는 그 화살표에 따른 위상 크기가 얘는 두 개가 이렇게 가고, 세 개가 가서 여기는 합인데, 얘는 두 개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가 이렇게 가서 차이가 나서, 그걸 가지고 동작하는 거다. 환상모선 같은 모선을 그냥 다 봐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차폐모선도 모선을 다 차폐시켜가지고, 요걸 다 차폐시켜가지고요, 요 외함에다가 이렇게 CT 딱 걸어놓고 뭔가 흐르게 되면은,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흐를 리가 없는데. 바깥을 다 둘러놨는데, 왜? 내부로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바깥으로는 뭔가 전류가 흐를 일이 없는데 바깥을 다 차폐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 딱 걸어놨는데 뭐 바깥으로 뭔가 흐릅니다. 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제가 좀 돌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탈 릴레이도 했고, 제페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페는 송전 쪽의 제페로입니다. 배전 쪽의 제페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제페로 방식은 이제 송전 쪽의 제페로, 배전 쪽의 제페로라고 하면 2F, 2D를 가지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가지고 두 번 빠르게 하고, 여기는 뭐 1사이클에서 2사이클, 뭐 여기는 3에서 5사이클, 뭐 15에서 30사이클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빠르게, 두 번 느리게 해가지고 돼 있죠. 15사이클, 뭐 30사이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페로는 아까처럼 송전 쪽이다. 송전 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럼 여기 R상, S상, T상. 한전에서는 R상, S상, T상이라고 안 하죠. A상, B상, C상이라고 얘기합니다. C상, B상, A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선이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A, B, C 있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두 선이 사고 나더라도 여기 A, B, C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어떻게든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사고 나면 그 부분을 껐다 하면서도 나머지 요 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보내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2회선인 것 뿐이지, 2회선인데 여기 요 라인으로 50%, 요 라인으로 50% 가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끊어졌다. 그러면 50%가 이쪽 못 가겠죠? 여기 뭐 여기 50이라고 하면 얘가 15, 뭐 17씩 가고 있었는데 여기 사고 났습니다. 17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우리는 3상을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7 해가지고 50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늘려지는 겁니다. 선로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뭐 30 정도로 올려주고 여기도 30 정도로 올려주고 여기도 30 정도로 올려주게 해가지고 100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원래 50대 50을 보내던 걸.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추후의 일이고, 그 전에 먼저 사고가 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얘가 기존에 공급받던 게 있으니까 하나가 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빨리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단상만 볼 것이냐, 3상을 한꺼번에 볼 것이냐에 따라 단상 제표로, 3상 제표로, 다상 제표로는 다 같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상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상일 때는 하나씩밖에 차단을 못 해줍니다. 3상일 때는 단점은 하나씩이 차단이 안 됩니다. 세 개를 다 같이 꺼야 됩니다. 무조건. 단상하고 3상하고 같이 쓰는, 하나도 끌 수 있고 세 개도 같이 쓸 수 있고 더 좋겠죠? 같이 합쳐놨으니까,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놨으니까. 다상은 그거를 또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럼 가면 갈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한 상을 끊어준다는 것보다는 3상을 같이 끊어주는 게 낫고. 근데 그게 꼭 뭐 한 상이 좋다, 3상이 좋다, 그거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단상하고 3상을 같이 하면 하나도 끊어줄 수 있고 세 개도 같이 끊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HSGS는 하이스피드입니다. 이렇게 769 같은 큰 전압에서는 오전에 이상 전압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은 어떤 큰 과도 진동이 생긴다면서요. 큰 에너지가 치고 들어온다면서요. 그 에너지가 치고 들어오는 거를 빨리 소홀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같은 거 제가 그 시범 동영상을 봤는데, 이 소파를 갖다 놓고요, 여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2분 정도가 되니까 이게 홀라당 타는데, 이 홀라당 타는 게 아니라 좀만 불만 붙었습니다. 근데 2분 정도가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연기가 막 올라가니까, 예? 여기가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3분 정도 되니까 여기가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5분 정도 되니까 여기에 불 붙은 게 이쪽으로 막
떨어지면서 확대가 되면서 5분 정도 되니까 이거 시커멓게 가지고 다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5분입니다, 5분. 불 났을 때는 5분 안에 무조건 도망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들한테 불 나면 어떻게 돼? 119에다 신고하고 도망가. 먼저 도망가고 신고하든가. 거기서 있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요. 계단도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상황을 봐서 내려가라고. 왜? 연기는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수건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낮은 자세로 코 막고 가라고요. 근데 안 될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 불이 한꺼번에 거기 불 붙었다고 해서 아파트에 불 붙었다고 해서요. 이게 위에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 얘가 어느 정도 타죠. 그럼 벌써 알고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위험하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면 연기에 중독되면은 그게 힘드니까 그 연기를 마시면요 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연기가 또 뜨거운 연기를 만지면 또 폐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말라고 물을 묻히는 겁니다. 그냥 물 묻히는 게 왜 수건에 물 묻히냐면 뜨거운 부분을 막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스 같은 게 물이 묻어 있으면 얘가 촘촘하니까 그게 못 들어갑니다. 끓음 같은 게 거기 바깥에 붙어버리니까. 왜냐면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15층짜리 15층이니까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상에 있으면은 뭐 설마 옥상까지 불이 다 탈 정도로 저기 소방서에서 안 올까요? 근데 문제는 옥상에 올라가는 문을 또 잠궈 놓더라고요, 또. 요즘은 위험하다고. 원래는 못 잠그게 돼 있습니다. 못 잠그게 돼 있는데 잠굽니다. 계단도 있거든요. 그럼 계단도 딱 봐가지고, 이제 이쪽 계단으로 가라, 저쪽 계단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옆에 집을 발로 세게 차보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옆에 칸막이를, 나무 칸막이를 해놨었습니다. 그 전에 거는. 근데 그 이후 거는 그걸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그 안에다 대피 공간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올 초에 부산에서 그 모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 3명이 죽은 게 있었죠. 그 집도 옆에 나무 판막이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 되게 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나무 판막이 얇기 때문에 깨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처음에 소방관이 발견했을 때 엄마하고 애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저기를 했나 보다 하고 엄마를 딱 들치니까 엄마 밑에 애들 둘이 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 앞에서 사고 났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 하는 겁니다. 문 앞에서 사고 나니까 불나고 하니까 못 나가고 이제 베란다로 갔는데 그만큼 빨리 조치가 됐어야 했는데 베란다에 있다가 그냥 불이 다 붙다 보니까. 근데 알았다고 하면 옆집으로 대피를 했을 텐데 어떻게든 애들이라도 살렸을 텐데 공간이 조금은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무 판자로 돼 있으니까 뒤에 뭐가 막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도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네? 며칠 전에도. 근데 걔네들은 지진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대피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 이번에 동영상 나올 때도 얘기가 나왔죠. 그 여자애가 여기서 동영상 나오는데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거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내용들도 들어있었거든요. 결국 그 애는 이제 죽었죠.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말 들은 사람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번 전철에서도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대기하라를 대피하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대피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 방송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때 대피할 때 문제 있는 게 선로는 내려가면은 반대편에서 기차가 오게 되면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철도 쪽도 잠깐 일해봤는데 보면서 가는데도 뒤에서 오는 건 못 느낍니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로를 갈 때는 항상 앞에서 기차가 오는 걸 보고 가다가 오는 걸 보고 반대쪽으로 피합니다. 여러분들 길가에서 자전거 타고 갈 때는 보면서 오는 걸 보고 가면 위험합니다. 부딪히니까. 또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거는 차도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차도를. 자, 이런 것들도 있다. 제표로 방식에서. 그러면 그걸 소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 빠져가지고 스피드로 해가지고 있는데 765가 있다. 그러면 765 부분에 뭔가 에너지가 치고 들어왔을 때 차단기를 접속을 하기 전에 차단기가 차단을 하기 전에 먼저 달러기로 이 차단기는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지고 이제 다시 붙여야 될 때 먼저 떨어져서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차단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으니까 내가 투입을 할 때는 이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있던 DS가 이렇게 제껴져 있던 걸 이걸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이 에너지를 빼주라는 얘기죠. 이게 빼졌으면 붙였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얘를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HSGS라는 그건데 그걸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부분을 다 빼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붙이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근데 먼저 이게 붙어있던 걸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나면 양쪽에 뭔가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얘를 붙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얘를 붙여서 이 에너지를 양쪽으로 빼준다. 빨리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은 이 에너지만 빠지겠죠. 사고전류가 더 빠지지 않게끔. 그러게 난 다음에 이 양쪽에 에너지가 없다는 걸 확인되면 얘를 다시 집어넣어라. 이 얘기죠. HSGS는 그 개념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선행을 하고 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해서 가고 그 다음에 무전압 시간이 어떻게 된다. 소홀을 한다. 그럼 여기 아까 있던 얘가 차단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T0에서 T1, T2, T3, P4 할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극간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된다. 아크가 쫓아온다고요. 아크가 쫓아온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소호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아크가 안 쫓아오는 요 구간 끝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 구간은 뭐 무전압 시간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걸 끄는데 필요한 부분이 소이온 시간이라고요. 무전압 시간, 소이온 시간 합쳐가지고 뭐 제페로 시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뭡니까? 처음에 떨어뜨렸죠. 떨어뜨렸다가 다시 붙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전압 시간은 이걸 떼는 순간 전압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무전압 시간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불을 끄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겠죠. 그걸 소이온 시간이라고 하고. 그 개념을 여기서 단계별로 여기서는 어디까지, 여기서는 어디까지, 여기서는 어디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뭐 어디까지,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뭔가 시그널이 들어와도요. 내가 뭔가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타켓이 떨어집니다. 이건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시간. 아, 요게 오버가 됐다. 그러면 동작시켜. 문 열어. 그럼 문 열어라 하면 바로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문 열면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동작 시간. 이렇게 또 나오고. 동작이 되고 났으면 얘가 시그널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물이 찌직 걸리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크가 지속이 되니까 아크를 없애주기 위한 소이온 시간. 아크가 없는 동안은 뭐 전압이 안 걸리니까 무전압 시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페로 시간으로 본다든가. 그러면 여기 다시 또 투입하는 투입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제페로 시간을 볼 건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페로 시간을 볼 건지. 여러분 교재에서 뒤쪽에 있는 제페로 부분은 요 뒤에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근데 앞에 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다 보면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요. 대지고유저항 측정도 대지저항률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걸 보시면 그 뒤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가 요거 내용 좀 부족합니다. 뒤에 거 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게 종합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결국 뭐냐 이게 부족하다는 건 나중에 여기 잘 돼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채워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집도깨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올라시 불입집도 있고 원어의 사전급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는 대지저항률 측정은 그냥 원어의 사전급법하고 코올라시 불입집법 이런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대지 고유저항 측정할 때는 이제 저항률하고 좀 틀려지니까 고유저항 측정할 때는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몇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필요하면 여기서 몇 개 쓰고 뭐 필요하면 몇 개 더 쓸 수 있게끔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게 가장 뒤에 있는 여기 부분이 좀 모범 답안이고 그 모범 답안에서 얘는 줄여서 요약본으로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목은 여기는 항목은 많은 대신에 설명이 좀 적고 항목은 적은 대신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앞에서 그냥 요 정도만 설명드리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면 뒤에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거꾸로 앞에 돌아와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에다 하나 두 개씩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것만 꼭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다 갖다 채워넣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은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뭐 보완된 설명들은 더 드렸고요. 한 번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계속 설명드립니다. 또 내용적으로. 자, 보면은 모선 보호 방식. 모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적용을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있죠. 종류하고 특징. 그럼 장단점을 쓰란 얘기입니다. 하나 있을 때는 장점, 가격이 싸겠죠. 망가지면 다 죽는다 이거죠. 복모선, 이중모선, 가격은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다른 쪽으로 절취를 할 수가 있죠. 디지털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하셔. 디지털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디지털 릴레이. 아까 생각나셨던 그 한 페이지 생각나시나요? 딱? 뭐부터 쓴다고? 디지털 릴레이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압류방해 한차? 네? 디지털 릴레이인데 왜 갑자기 압류방해 한차가 나오죠? 네? 네? 예. 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오늘 시험을 안 보셨으니까. 디지털 릴레이니까 그 보호계정기가 뭐라는 걸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보호계정기의 목적, 예?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의 정의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 릴레이니까 그 디지털 릴레이에서 쓰려면은 뭔가 시그널을 받아들여가지고 디지털로 변환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전압을 표본화, 부호화, 양자해가지고 그 전압을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이 디지털 릴레이는. 일반적인 보호계정기는 이런 건데, 그래서 디지털 릴레이는 그걸 바꾼 겁니다. 그럼 표본화, 부호화, 양자해가지고 바꿨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 계정이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은 뭐 시계 딱 뜯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전지 있고, 그 다음 회전 도는 그 부분이 있고, 모터 있겠죠? 모터가 있어서 기어 박스 같은 그런 톱니 기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침이 있을 거고, 보조침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큰 틀로 보면은, 날짜 돌아가는 뭐 그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건전지하고 원판 돌려지는 모터하고 그 다음에 기어하고 그 다음에 침들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디지털로 바뀌는 겁니다. 이 추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게 톱니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 틀린 부분이 어떻게 틀려진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해서 출력을 나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디지털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을 표본화, 부호, 양자하는데 어떤 장비들을 쓰냐? 그게 뭡니까? 필터링을 해야겠죠. 뭐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외란도 있을 거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이 F, S 샘플링을 해줘야 된다니요. 거기서 이제 표본화를 하기 위해서 표본화 샘플링. 그러니까 그러면 8비트짜리다. 8번 샘플링 하는 거고, 16비트다. 1초에 16번 샘플하는 거, 64비트다. 64번 샘플링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샘플링 하는 주기들이 틀려지죠. 그래서 2의 8승이 바로 256입니다. 옛날 8비트 컴퓨터 쓰고 지금 여러분 운영체도 32비트, 64비트 나오는 게 그게 안에서 돌아가는 머리가 얼마나 되냐. 슈퍼컴퓨터? 그런 것들은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지금 몇이더라? 옛날에는 뭐 15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거의 많더라고요. 슈퍼컴퓨터들이,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것들은 미국 쪽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슈퍼컴퓨터들이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뭔가 연산을 해야 될 게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어디 쓰느냐? 물론 기상 쪽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왜?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그 데이터의 변수를 가지고 뭔가 변화할 때, 사실 그 데이터도 없는 10년 전의 데이터를 쭉 갖다 놓고 요런 다음엔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거하고 유사한 조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건들을 검색하고 해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부분들이죠. 국방 쪽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뭐 금융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제 주로 이제, 슈퍼컴퓨터 한 대가 300억 막 이렇게 하거든요? 컴퓨터 한 대가 300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대 산다고 하도, 사실은 한 대는 아니죠.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한 개 세트죠. 뭐 150억, 300억, 뭐 500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수명이 있잖아요, 항상. 계속 발전하거든요. 지금 2G 쓰고 있는 사람, 전화 잘 터져요. 시대에 역행되는 거죠. 저도 지금 핸드폰이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저는 017 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거. 그것도 있고요. 010도 있고.
핸드폰도 있습니다. 2G도 있고, 3G도 있고, 4G도 있고,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쓰는 거는 4G를 쓸 수밖에 없죠. 편해지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뭘 하더라도 화장실 가서 네이트를 한번 보더라도, 아니면 메일을 보더라도, 차표를 끊더라도, 다 해야 되고, 메시지를 보더라도, 사진을 보내더라도, 은행 관련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릴레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각각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걸 썼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떤 단점들이 있고, 이거의 특징은 뭔지. 아까 특징을 보통 이자를 앞으로 뺐는데 특징을 보통 뒤쪽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사용해야만 되는 이유. 그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안들, 향후 방안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제시를 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뭡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부분들이 배 옆에 있었으니까 쇠 연결해가지고 배에다 걸어가지고 배 넘어가지 않게끔만 잡아도 이거 안 넘어갔을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아무도 들어주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왕좌왕 하느라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뭔가 생기죠. 그러면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탑이 결정을 합니다. FBI가 와가지고 하죠. 지금 그 차남 FBI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숨었지 않습니까? 잡죠. 잡아도 그 사람을 추방을 하려면은 비자가 남아있거든요. 법적으로 추방은 안 됩니다. 비자가 남아있는 구간에는. 자기도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자기한테 편한 방법이 가면은 잘못하면 문매 맞게 생겼거든요. 큰 비는 피하는 게 낫거든요. 좀 지나고 나서 가랑비를 맞는 게 낫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큰 비만 피하고 하니까 지금 다 시장에 다 죽어 있는 거죠. 큰 비를 피해야죠. 왜? 누가 한번 잘못하면 그냥 우장창창 깨지니까. 요즘은 이제 다 조심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교통사고, 인원수가 왜 비교를 합니까, 거기서. 예? 자기가 결국 사표 내고, 사의를 했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평상시 때 습관에서 KBS도 사실 들어가기가 쉬운 데는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쉬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방송직이 되게 보직이 좋습니다. 왜? 그런 데들은 정년이 좀 보장되어 있는 데들이거든요. 공기업 화에 되기 때문에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대 출신에 와 빵빵하게 해가지고 1987년대 서울대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저기도 저번에 한번 사진 찍었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차기 어디 국가기록원 쪽에 차기 원장이라고 하면 완전히 탄탄하게 그 다음 순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몽준이도 아들내미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힘들었을 텐데 좀 분위기상 한마디 해버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나가려 되는 것 같은데. 예? 내장. 여기 정치생이 끝났다고 봐야죠, 거기는. 아들 한마디에.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꼬투리가 잡혀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기회를 노려라. 예? 소탐 대신 조그만 걸 탐하다가 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힘들거든요.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조금씩 하시다 보면 뭔가 큰 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